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평생 후회하는 게 아들이 저랑 결혼한 거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이번엔 더 이상 참지 않았죠. 당장 시댁에 월 2천만 원씩 주던 생활비를 끊고 살고 있던 빌라를 회수하고 남편 오강호를 회사에서 해고했어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길거리에서 망연자실했죠. 세상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 모두 배움이요. 인정에 익숙한 것이 곧 문장이로다. 가족 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이문서가 들려드리는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입은 정말이지.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확성기 그 자체였어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두 블록 너머에서도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떠든 내용이 며느리인 저의 얼굴을 진흙탕에 쳐박고 3번이나 짓밟는 내용일 줄은요. 게다가 그걸 남들이 모를까봐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집안의 여러 짜증나는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 오강호는 매일 돈 달라고 손만 벌리고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흠집 잡기에 바빴죠. 갑자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부웅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 오미림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녀는 무려 59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7, 8개나 연달아 보냈더군요. 하나하나가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분명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어요. 메시지를 눌러보니 시끄러운 화투패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줌마들 여러 명이 왁자지껄하며 흥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에 섞인 시어머니의 높아지고 우쭐대는 목소리는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 속에서 한껏 흥이 올라 떠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평생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우리 강호가 지금 며느리랑 결혼하게 놔둔 거야. 너희들은 몰라.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뭘 해.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모른다니까. 친정에 갈 때마다 짐만 잔뜩 들고 오고 우리 집이 걔네들이 가져오는 거 부족해서 사는지 알아? 차가운 표정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지 누군가 웃으며 맞장구 쳤죠. 형님, 며느님이 돈은 잘 벌잖아요. 회사도 크게 운영하고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거야. 우리 강호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강호가 옆에서 돕지 않았으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어. 게다가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돈이 많으면 뭘 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잖아. 처음에 걔네 집안의 기반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허락이라도 했겠어.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 저의 손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손끝이 저릴 정도로 마비되는 기분이었어요. 피부관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임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에어컨이 너무 차가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하라고 손짓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20명 넘는 가족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죠. 알고 보니 화투를 치던 상대방 중 한 명이 손이 미끄러져서 시어머니의 저 긴 발언 현장을 그대로 생중계하듯 녹음해 단톡방에 길게 올린 거예요. 무려 2분 동안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이죠. 단체방은 순식간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몇몇 구경꾼 기질이 다분한 친척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모님 정말 유머러스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유머러스 하다니.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 오강호는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단톡방에 있었으니 분명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마침표 하나 찍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남자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푼돈 취급하며 깎아내릴 때도 그는 죽은 척하는 것을 선택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체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장 저의 개인 비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비서, 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온해서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 평정심 아래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깔려 있는지는 저만이 알았죠. 3가지 일을 처리해줘. 김 비서가 즉시 응답했어요. 임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시어머니가 이번 달 명품 부티크에 주문한 가방 2개.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아직 결제하지 않았다면 매장에 취소하라고 통보해. 둘째, 내 명의로 된 한강로 빌라의 이번 달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납부를 모두 중지해. 셋째, 오강호 상무이사의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와 그가 결제한 모든 경비 청구서 명세서를 지금 당장 내 이메일로 보내. 김 비서가 능숙하게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다른 지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저는 피부관리실 천장의 은은한 조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있어. 지금부터 시어머니나 남편 쪽, 가족 중 누구라도 회사에 어떤 형태로든 자금 신청, 직책 배치, 업무 관련 청탁을 하는 모든 것을 보류해 반드시 내 친필 사인이 있어야만 진행하도록 해. 이미 결제가 나갔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들도 모두 보류시켜. 네. 임 대표님,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이 물었어요. 임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아주 괜찮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전화를 끊고 거울 속 나 자신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30대 초반,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감돌았죠.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좋아. 그럼 내가 당신들이 진정한 후회를 제대로 느껴보도록 해주겠어. 이 이문서의 지난 몇 년간의 인내와 우리 임씨 집안의 지원이 겨우 얕잡아 볼 수 있는 나약함으로 그들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니. 이 연극은 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제 주연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갑자기 집에 가서 처리해야 할 집안일이 생각나서요. 전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 오강호도 아닌 저의 빈틈 많고 능구렁이 같은 시아버지였죠. 그는 이 집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권위를 지키고 말발이 먹히는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서야, 응. 시아버지의 전화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그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감지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가족 단톡방 그 일 말이다. 네,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화투치면서 하는 말이 그냥 재미로 한 거지. 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한 가족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불화 만들지 말자. 사소한 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 게 사소한 일이라고. 저는 태블릿으로 김 비서가 보내온 오강호의 터무니없는 경비 청구서들을 살펴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개인 접대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준 황당한 선물 구입 비용,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한 몇 건의 사업 확장비까지. 그러면서도 나지막이 대답했죠. 아버님, 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죠. 아이도 못 낳고 강우 씨를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의 순순한 인정 태도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올 거라고, 심지어 가장 민감한 아이 얘기를 먼저 꺼낼 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그의 말투가 조금 풀리더니 역시
네가 분수를 아는구나 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지. 네가 부족한 점을 알면 됐지. 젊은 사람이 잘못을 알고 고치려 하면 되는 거야. 참, 이번 달 생활비 말이다. 내 시어머니가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하네. 콕 찍어둔 명품 브랜드, 신상 가방 몇 개도 예약해야 하고, 내 시누이 미리미도 보석감정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한 건 아니겠지. 빨리 좀 입금해줘. 괜히 쟤네들 불평하게 만들지 말고. 이것이 핵심이었죠. 매월 2천만 원. 어김없이 꼬박꼬박 그들 대가족의 사치스러운 지출을 책임지고 시어머니의 화투판 자금과 명품 가방, 시누이 오미림의 철없는 취미생활까지 대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는 저의 의무가 된 것이죠. 마치 이문서인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빚진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놀란 척하며 딱 적당한 정도의 미안함을 담아 말했어요. 아, 아직 입금이 안 됐나요? 아마 은행 시스템에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내로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게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흠하고 헛기침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는 가식적으로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 몇 마디를 덧붙였어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가 버는 그 정도 돈 우리 집안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처리? 당연히 처리해야지. 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거예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의 시간을 맞춰 걸려온 듯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시아버지처럼 은근하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듯 날카로운 화를 내며 추궁하는 기세가 담겨 있었죠. 이문서,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단톡방 말들 너 봤지? 보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내 가방은 왜 취소시킨 거야? 누가 취소하래? 그거 내가 전부터 찜해둔 한정판이란 말이야. 너 이 시어미가 눈에 들어오기는 해?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저는 회사 꼭대기층 통유리창으로 걸어가 도시의 분주한 오후 풍경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심지어 약간의 의아함까지 담아 말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건강 상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께서 화투판에서 강우 씨가 저랑 결혼한 게 평생 후회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후회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머님의 후회가 더 현실적이고 명실상부하게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어머님 혼자만 후회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태연하게 그 얘기를 꺼내며 되받아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녀는 숨을 헐떡이더니 목소리를 높여 저를 찍어 누르려 했어요. 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반항하는 거니? 감히 나한테 따지고 들어. 내가 말하는데 우리 오씨 집안이 없었으면 너한테 오늘날 같은 좋은 날이 있었겠어? 너 당장 내 가방 다시 주문하고 생활비도 바로 입금해. 안 그러면 내가 강호한테 너랑 말하라고 할 거야.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좋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차가운 유리창을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그이에게 저에게 오라고 하세요. 저도 마침 그이와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아, 그리고 참, 어머님, 중요한 것을 깜빡했네요. 빌라 쪽 관리사무소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요즘 단지 전체 전기시설을 점검해야 해서 며칠 동안 전기를 끊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이틀 동안 다른 곳에 가서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죠. 전기 점검? 나는 못 들었는데. 이문서, 너 무슨 꿍꿍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아직 공지문을 안 붙였을 수도 있죠. 저도 방금 안 거니까요. 아무튼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저는 그녀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그녀의 번호를 잠시 동안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고요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일 뿐, 에피타이저조차 아니라는 것을요. 나의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 당신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락하게 지냈어요. 당신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돈줄이 누구였는지 잊을 정도로 말이죠. 이제 깨어나세요. 메인 요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접시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저희 임시 기업은 웅장한 사옥과 황금 같은 위치를 자랑하죠.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일구신 회사예요. 5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신 아버지는 은퇴하시면서 회사를 저에게 맡기셨죠. 그때 오강호는 겨우 마케팅 부서의 작은 대리였어요. 능력은 없으면서 눈은 높고 욕심은 하늘을 찔렀죠. 저는 몇몇 원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상무이사 자리에 앉혀주었어요. 그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그것은 승진이 아니라 호랑이를 키운 꼴이었고 스스로 무덤을 판 것과 같았죠. 저는 꼭대기층 사무실로 들어갔고 김 비서는 이미 정리된 문서들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농도로 타놓았죠. 임 대표님, 오강호 씨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꽤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쪽에서 친척 몇 명과 관리사무소에 빌라 관리비와 생활비에 대해 수소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문하게 놔도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쌉싸름한 맛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죠. 소문은 빠를수록 좋아. 재무부 이 부장님과 인사부 박 팀장에게 연락해서 15분 후에 제 사무실로 회의 들어오라고 해. 네, 김 비서는 몸을 돌려 준비하러 나갔어요. 15분 후 두 분의 임원이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마 그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문서를 그들에게 밀었어요. 하나는 시아버지 개인 계좌로 매월 2천만 원의 가족 생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재무지침서였어요. 여기에는 저의 친필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고 발효일은 오늘이었죠. 다른 하나는 오강호의 해임 통지서였어요. 사유는 연속 3분기 실적 미달과 경비 청구서의 심각한 문제 발견, 허위 보고 및 횡령 의혹으로 회사 이익 훼손이었죠. 이 부장님은 송금 중지 지침서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안경을 고쳤었어요. 임 대표님, 만약 시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재무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자동이체로 중단된 적이 없어서요. 모든 것은 회사 규정과 저의 최신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재무부장입니다. 프로세스를 아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 문의하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세요. 만약 누구라도 사적으로 조작한다면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겁니다. 이 부장님은 제 표정을 읽고는 바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해임 통지서를 보며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 낙하산 상무이사를 예전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죠. 손은 길고 일은 적게 하면서 늘 사장 행세를 했으니 임 대표님,
오 상무이사 해고 절차는 본인에게 공식 통보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합니까? 이사회 쪽은 제가 직접 설명할 겁니다. 그 사람 본인에게는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입니다. 당장 이 통지서를 그의 회사 이메일로 보내고 전 직장 상급자들에게도 참조로 보내세요. 동시에 보안팀에 통보해서 지금부터 오강호는 회사 임원층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세요. 만약 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려 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가 모든 회사 물품과 출입 카드를 반납하고 퇴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임시 기업 사옥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네. 박 팀장은 명령에 복종하며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진 듯 나갔어요. 재무부 이 부장님도 지침을 들고 서둘러 처리하러 갔죠.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가슴속에 거대한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상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내선 전화를 들어 회사 법무팀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오후 2시 한강로 빌라의 소유권, 원본과 사본, 그리고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저와 함께 빌라로 가주셔야 합니다. 아마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만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열쇠공 업체도 함께 섭외해 주세요. 당장 잠금 장치 교체가 가능한 곳으로요. 임 대표님, 이 일은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지만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임 대표님. 오후 2시에 정확히 도착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넓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오강호.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무대, 스포트라이트, 관객, 심지어 대본까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 당신들이 5년 동안 당신들의 성처럼 살았던 그 집도 이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죠. 이 이문서의 물건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갔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오후에 진짜 쇼가 시작될 거예요. 오후 2시, 저는 정확히 한강로 빌라 정문에 도착했어요. 박 변호사와 2명의 열쇠공, 그리고 제가 특별히 회사 보안팀에서 데려온 덩치 크고 표정이 진지한 보안요원 2명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꽤나 큰 소동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흘끔거렸어요. 이 빌라는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안쓰러이 여겨주신 혼수 중 하나였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명확하게 저 이문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쓰여 있었죠. 당시 시세로도 이미 수십억 원이 넘었어요. 결혼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오래된 집은 시끄럽고 낡았다, 위치도 안 좋다며 큰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호강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강호는 제 귀에 한 달 내내 바람을 넣었죠.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으니 당신이 효도하는 셈 치자. 어차피 비어있는 집 아니냐면서요. 저는 마지못해 그들 가족이 이사 오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후 5년 동안 그들은 정말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고 진짜 집주인인 저를 오히려 경계해야 할 외부인 취급했죠. 제가 초인종을 눌렀고 7, 8번이 울린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나온 사람은 신우이 오미림이었죠. 그녀는 제가 지난달에 사와서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한 한정판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제가 어렵게 해외에서 구해온 최고급 마스크팩을 붙이며 걷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크게 눈을 치켜뜨고 비웃었어요. 몸으로 문을 막아선 채 비켜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어머, 새언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희 누추한 집에 대감님이 납시셨을까요? 혹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 했어요. 내가 말하는데 엄마 아직 화가 안 풀렸어. 어제 새언니 태도가 뭐냐고. 엄마가 몇 마디 진심을 말했는데 감히 전화를 끊어. 어디서 배운 예의야.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뒤에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어요.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태도로 오미림을 현관 쪽으로 물러나게 했어요. 저는 박 변호사와 열쇠공들을 데리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고가 수입 소파에 앉아 저의 영국산 골동품 찻잔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앞에는 수입 과자 접시도 놓여 있었죠. 시아버지는 옆에 안락의자에 누워 저의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요. 저의 뒤를 따라 변호사, 열쇠공, 보안요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거실에 안락하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졌죠. 이문서, 너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반란이라도 일으킬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탁 소리가 나게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선수를 치려는 듯 눈을 부릅떴죠. 누가 들어오래. 미림아, 너 문단속 어떻게 한 거니? 오미림은 보안요원들에게 현관에서 가로막힌 채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 쟤네들이 나를 밀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예의 바르지만 명확하게 말했죠. 오건국 어르신, 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문서님을 대리하는 변호사 박태수입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에 따르면 이 한강로 188번지 빌라의 소유권은 이문서님 단독 소유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갑자기 태블릿을 내려놓고 문서를 낚아채더니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색이 서서히 변했죠.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마지막에는 창백해졌어요. 그는 저를 올려다봤지만 입술만 실룩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박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서류는 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소리쳤죠. 뭐가 회수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회수한다는 거야? 이문서, 너 미쳤어. 내가 내 시험이야. 이 집은 내가 우리한테 효도하라고 준 집이란 말이야. 나는 무슨 서류든 상관없어.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오씨 집안 거야. 그때서야 저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죠. 어머님, 어제 전화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 강호 씨가 저랑 결혼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어르신 두 분이 저처럼 막심한 며느리의 집에 계속 계시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매일 어머님께 후회를 상기시켜서 후회하는 마음을 더 가중시키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것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가 다시 써야겠습니다. 오늘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신우이 오미림이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이 많은 짐은 어떻게 해? 내 옷, 가방, 화장품 다 2층에 있는데 우리 어디서 자라고 호텔이라도 가라는 거야. 우린 호텔 싫어. 박 변호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덧붙였죠.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이사하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점을 고려하여 이문서님께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3시간의 짐 정리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물품만 가져가 주십시오. 의류, 사적인 물건만요. 가구, 가전제품, 장식 그림 등 대형 고정물품, 그리고 집 내부의 기존 시설들은 소유권이 이문서님에게 있습니다. 이동시키거나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3시간 후에는 모든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퇴거하지 않으시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여 경찰 신고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3시간? 너희들 이건 강도짓이야.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어요. 손가락이 거의 저의 콧잔등까지 왔죠. 너 이 악독한 계집애. 감히 우리를 쫓아내. 강호는 이 사실을 알아? 나는 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돌아와서 보라고 할 거야. 그가 어떤 독사 같은 아내를 얻었는지 말이야.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소파 쪽으로 걸어가 저의 골동품 찻잔을 보고는 살짝 내려놓았어요. 마침 저도 회사에서 해고당한 기분이 어떤지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개인 물품 정리해서 쫓겨난 느낌이 말이죠. 아마 꽤 신선할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폭탄처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태블릿이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죠.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공중에 멈췄고 눈은 거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어요. 오미림은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입을 벌린 채 바보처럼 서 있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귀가 찢어질 듯 울렸어요. 오강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시어머니는 구명줄을 잡는 것처럼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당황한 나머지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어요. 오강호의 격분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 나왔죠. 엄마, 이문서 그 미친 여자가 나를 해고했어. 경비원들을 시켜서 나를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내 짐들은 다 내던져졌어. 걔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빨리 걔한테 말 좀 해줘. 나 지금 회사 밑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큰일 났다. 걔가 너를 해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빌라에서 쫓아내려고 해. 집을 회수한다고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3시간 안에 나가라고 했어. 너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이 악독한 여자가 하늘을 모르고 날뛰고 있어.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오강호의 믿을 수 없는 듯 분노에 찬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이문서,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내가 당장 돌아갈게. 저는 휴대폰 방향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강호 씨, 내가 뭘 하려는 거냐고요. 나는 당신 어머니, 당신, 그리고 당신 온 가족이 그 후회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어요. 3시간. 지금부터 시간을 잴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사람들이 짐 정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죠. 돌아올 때 당신 새 직장 상사에게 당신이 해고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혹은 다음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지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주와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와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의 이사를 돕고 감독하도록 맡기고 저를 질식시키는 공기로 가득 찬 이 집을 등지고 곧장 걸어 나왔죠.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컬한 울음소리, 시누이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시아버지의 소파에 주저앉는 무거운 한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차가운 단호함과 오랜만에 족쇄를 끊어낸 듯한 해방감만이 남아 있었죠. 3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며 옷장 몇 개를 가득 채웠던 명품 옷, 가방, 화장품, 그리고 그들이 사들인 온갖 사치품들을 여행 가방과 이사짐 봉투에 되는 대로 쑤셔 넣기에는 충분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 대가족을 당장 무상으로 받아줄 친척이나 친구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세상의 인심은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평소에 빌라에 와서 밥 얻어먹고
아첨을 일삼던 친척들은 그들이 쫓겨났고 당장 월세방 구할 돈도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발을 뺐어요. 가장 정중한 사람도 집에 도저히 공간이 없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죠. 제가 저녁 8시에 회사 긴급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빌라로 돌아왔을 때 박 변호사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임 대표님,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개인 물품은 거의 다 가져갔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 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 교체한 잠금장치, 열쇠 세트입니다. 그리고 오강우 씨가 약 1시간 반 전에 한 번 돌아왔습니다.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강제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했습니다. 그가 나한테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어요. 박 변호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불법적으로 침입하려고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제가 당분간 이 빌라에 사람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관련 서류와 법적 통보문을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임 대표님, 스스로도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 가족이 5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값비싼 향수 냄새, 시아버지의 담배 냄새, 그리고 그 옷이 집안 특유의 퀴퀴한 냄새.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질식시키던 침해당했다는 느낌과 억압감은 사라졌어요. 저는 모든 창문을 열어 초가을의 서늘한 밤바람이 들어오게 했고 불쾌한 냄새들을 날려보냈죠.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낯선 번호와 익숙한 친척들의 번호가 쉴 새 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었죠. 저는 모조리 받지 않았고 결국 휴대폰을 끄고 유심칩도 잠시 빼버렸어요. 저에게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죠. 빌라 맞은편 가장 저렴한 연쇄여관에서 가족실 하나를 빌렸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죠. 평생 호강하며 체면을 중요시했던 시어머니가 좁은 방의 곰팡이 핀 구석과 빨아서 뻣뻣해진 시트, 윙윙거리는 낡은 에어컨을 보며 저의 악독함을 하늘에 대고 저주하며 울고 있겠죠. 늘 체면을 차리던 시아버지는 가장 값싼 담배를 피우며 찌푸린 눈썹으로 침묵하고 있을 테고 시누이 오미림은 여관의 초라함을 불평하며 마구잡이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어져 구겨졌을지도 모를 자신의 명품 드레스들을 아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강호는 완전히 격분했지만 분노를 풀 곳 없는 갇힌 짐승처럼 좁은 방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영원히 연결되지 않을 전화만 계속 걸고 방 안에 얼마 없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겠죠. 그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늘 온순하고 말 잘 들으며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돈으로 쉽게 달랠 수 있었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냉혹하고 단호하게 변했는지 말이죠. 조금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그들은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했고 저의 희생에 익숙했으며 심지어 저의 관용과 대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약함과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시어머니의 그 무분별하고 순전히 잠시의 쾌감을 위한 입방정은 단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 오래전에 묻어둔 화약통에 불을 붙인 것이었죠. 저는 거실에 술장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그들이 저의 술에는 손대지 않았더군요. 괜찮은 레드 와인 한 병을 따서 반잔 정도 따랐어요. 드디어 완전히 저의 것이 된 텅 비었지만
너무나도 깨끗한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과 가로등 불빛을 안주 삼아 와인을 천천히 홀짝였죠. 차가운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복수의 쾌감, 아마 조금은 있었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은 거대한 해방감이었어요. 전례 없는 깨어남과 힘이었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오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껍데기 속에 갇혀 살았어요. 현명하고 관대하며 유능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제가 이문서라는 것을, 임시 기업의 경영자라는 것을, 성격도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으며 치매를 용납하지 않는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거의 잊고 살았죠. 문 밖의 세상은 그들 가족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폭풍 같은 단절을 겪은 후 드디어 저만의 평온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겨우 첫걸음일 뿐이에요. 나의 사랑스러운 시댁 식구들, 길거리에서 자는 기분, 비록 저렴한 여관일 뿐이지만 제대로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유랑일 뿐이니까. 내일 해가 뜰 때 당신들은 재정적인 단절, 사회적인 비난, 인심의 배반이 당신들을 진정으로 절망하게 만들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잔에 남은 술을 마시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어요. 이 빌라는 곧 처리할 거예요. 불쾌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삶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새로운 전화 카드를 개통하고 휴대폰을 켰어요. 이전 카드에 쌓였던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전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새로운 번호는 극소수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줬지만 이 새로운 연락처는 곧 몇몇 열성적인 친척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가족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났고 메시지는 999 플러스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방해금지 설정을 해둔 단톡방을 열어 최신 메시지까지 스크롤했어요. 역시나 온갖 구더기들이 다 튀어나와 있었죠. 저의 큰어머니, 평소에 이간질이나 하고 푼돈이나 챙기려던 분이 긴 음성 메시지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은서야, 네가 듣기 싫겠지만 큰엄마가 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이번엔 네가 너무 심했어.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우서른을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 게다가 강우처럼 좋은 일자리를 네가 없애버리다니. 이 소문이 밖에 나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임씨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당장 내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고 생활비도 다시 주고 강우 일자리도 원래대로 돌려놔. 여자가 시집 왔으면 부덕을 지켜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지. 이어서 고모도 나섰죠.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뼈가 있었어요. 은서야, 여자라는 것은 결국 가정이 우선이야. 내 시어머니 말씀이 듣기 싫었겠지만 너도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니? 하룻밤을 자도 부부의 정이 백날 간다고 했어. 강우도 너한테 잘했잖아. 왜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드니? 가족끼리 하룻밤 원수가 되겠니? 고모 말 듣고 한 발 물러서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다시 모셔와서 잘 지내봐. 그리고는 온갖 잔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와 문자들이 쏟아졌어요. 화해를 권유하는 것, 비난하는 것,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것까지. 심지어 상황을 잘 모르는 우서르는 가와만사성, 현모양처,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죠. 마치 제가 천하의 악녀가 되어 가족의 화목을 깨뜨린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시어머니를 통해 우리 회사에서 편한 자리 하나 얻거나 프로젝트에서 이익 좀 챙기고 상품권이나 선물 같은 거 받아먹으면서 살았죠.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 난리치는 꼴이라니. 저는 바로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명확하고 침착하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길지 않은 음성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모든 어르신, 친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씨, 집안일에 대해서는 저 이문서와 오강호 가족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거두어 주십시오. 저의 시어머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아들이 저와 결혼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녹음 파일도 증거로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 관계와 관련된 재산 문제를 제고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호 씨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심각한 업무 태만, 실적 미달, 그리고 경비 청구서의 중대한 문제 발견으로 인해 회사 이익을 훼손했기에 회사 정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고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오늘부터 오 씨 집안과 관련된 비업무적인 일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신다면 저는 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오 씨 집안의 소개나 연줄로 회사에 들어온 모든 인력의 자격과 과거 실적을 재감사할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 메시지가 전송되자 단톡방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음소거 버튼이라도 눌린 듯. 한참 후에야 몇몇 사람들이 이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조용히 취소했죠. 가장 격렬하게 날뛰던 친척 몇 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감사,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단톡방을 차단했어요. 이어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셨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더 큰 것은 단호함과 지지였어요. 은서야, 내 시어머니 일당들의 행태를 나랑 네 엄마는 진작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단다. 다만 너희 집안일이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지. 이번엔 그들이 너무 지나쳤다. 네가 잘했어. 아빠가 널 지지한다. 회사 쪽에 아빠가 돌아가서 증언이라도 해줄까? 혹시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 널 괴롭힐까봐 걱정이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코끝이 찡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부모님뿐이었죠.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와 엄마는 마음 편히 휴가 즐기세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회사 내부도 제가 정리 끝냈어요. 이제는 경고해요. 그들이 다시 날뛸 수 없을 거예요. 됐다. 우리 임대호의 딸답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커졌어요. 기억해라. 우리는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모질게 해야 할 때는 모질게 해야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 아버지의 따뜻하고 힘찬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극도로 거칠게 열렸고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어요. 오강호가 뛰어들어왔죠. 두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고 수염은 거뭇거뭇했으며 어제까지는 멀쩡했을 셔츠는 이제 김치처럼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 상무이사의 위풍당당함은 없었고 오직 궁지에 몰린 짐승의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죠. 그는 제 책상 앞으로 달려와 매끄러운 책상 표면을 두 손으로 꽝 하고 내리쳤어요. 충격으로 제 컴퓨터 화면이 흔들렸고 필통에 있던 펜 몇 자루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이문서,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는 포효하듯 소리쳤고 침이 거의 제 얼굴에 튈 뻔했어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나를 해고하고 내 부모님과 여동생을 집에서 쫓아내고 단돈 1원도 안 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내 직책 원래대로 돌려놓고 내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빌라 열쇠도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너 가만 안 둬.
저는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격분하고 미친 개처럼 몰린 비참한 모습을 봤어요.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연민까지 느껴졌죠. 물론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이었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했죠. 오강호 씨, 지금 당신 모습이 어떤지 봐요. 꼬리를 밟힌, 짖기만 할 줄 알지. 물 수 없는 버려진 집 짐승 같군요. 나를 가만 안 둔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엇으로 나를 가만 안 둘 수 있죠? 이 5년 동안 회사에서 빌부터 살며 아무런 실적도 없이 만든 당신의 뛰어난 성과 보고서로, 아니면 당신 온 가족이 수액 맞듯 내 피를 빨아먹은 5년의 부부간 정으로. 너 헛소리하지 마. 오강호는 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고 다시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토록 날카롭고 이토록 무자비하게 자신의 마지막 치부까지 들춰내는 저의 모습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어.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의 남자라고.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남편? 남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황당함을 느꼈고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매달 내가 특별히 승인한 동급직위보다 훨씬 많은 부사장 수당을 받아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서 실적조차 연속으로 채우지 못하고 오로지 공금으로 술 마시고 먹고 즐기며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일만 했던 남자. 물론 그 윗사람이 저라는 여자인 아내였지만요.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아내를 모욕할 때도 죽은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남자. 오강호 씨, 당신은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남편이라는 두 글자에 걸맞은 사람인가요? 당신은 남자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저의 말은 독이 묻은 단검처럼 그의 가장 허영심 많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후벼 팠죠. 그는 숨을 헐떡였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어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너 거짓말이야. 나 없으면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접대, 그 관계들 다 내가 뛰어서 만든 거잖아. 아, 그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김 비서에게 밤새도록 정리해서 출력하게 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랍에서 꺼내 그의 앞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그럼 오강호 씨, 당신이 이 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무엇을 뛰고 무엇을 접대했는지 이 서류들을 잘 보세요. 똑똑히 보라고요. 어제부터 이 게임의 규칙은 저 이문서가 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아웃되었어요. 오강호는 반사적으로 서류 뭉치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장 위쪽 몇 장은 그의 지난 연속 3분기 처참한 실적 보고서였죠. 눈에 띄는 빨간 펜으로 수많은 미달 항목과 낭떠러지처럼 하락하는 곡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재무팀과 운영팀의 주석이 붙어 있었죠. 원인 불명, 문책 필요, 예산에서 심각하게 이탈, 고객 이탈 심각. 그 아래에는 그의 온갖 명목에 황당한 금액의 경비, 청구서 복사본들이 있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레스토랑 영수증부터 수천만 원짜리 비즈니스 선물 영수증까지. 시간, 장소,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소비 기록은 심지어 유흥업소로 표시되어 있었죠. 더 아래에는 감사팀이 잠정적으로 인정한 문제금액 합계와 관련 회사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백지 위에 검은 글씨, 눈에 띄게 충격적이었죠. 마지막 몇 장은 심지어 그가 직위를 이용해 일부 납품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익명투서 발췌본까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떨렸으며 손은 그 종이들을 불안하게 뒤적거렸어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라도 만진 것처럼 말이죠. 이
이거 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당신은 진작부터 이런 것을 모으고 있었던 거군요. 오늘 나를 처리하려고.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남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꾸민 짓? 처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서툰 농담을 듣는 것처럼 말했어요. 오강호 씨. 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 각 부서에 직인이 찍힌 이 문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저 이 문서가 지어낸 것이 있나요? 어느 경비청구서의 서명이 당신 본인의 친필 서명이 아닌 것이 있나요? 실적 하락 데이터가 당신이 매분기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 내용이 아닌가요? 익명투서. 당신이 떳떳하게 행동했다면 누가 투서를 썼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캐묻지 않았던 것은 당신에게 마지막 체면을 남겨주기 위함이었고, 소위 부부의 정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회사 표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 어머니가 이 위선적인 가면을 당신 스스로 찢어발기고 발로 짓밟았어요. 내가 왜 이 더러운 것을 계속 안고 가야 하죠? 나 자신을 괴롭히려고요. 그는 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고 팔뚝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찢어버리려는 듯 보였지만 결국 맥없이 놓아버렸고 종이들은 바닥에 흩어졌죠.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남아있던 분노 외에도 엄청난 혼란과 헛된 간청이 떠올랐어요.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는 그냥 나이를 먹고 노망이 나서 입이 방정인 거야. 허영심이 강해서 그렇지. 당신이 그냥 넘어가줘. 노인네랑 뭘 따져.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한테 정이 있잖아.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남들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비웃겠어. 이제 그만해줘. 나랑 집에 가. 우리 부모님과 동생 다시 모셔오자. 앞으로는 잘 살자.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 응? 내가 약속할게. 저는 마치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말을 들은 것처럼 참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떴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저는 그의 진심 없는 약속과 애원을 끊고 너무나도 비웃음이 나왔죠. 예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당신네 집안에 매달 2천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고 당신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실적도 없는 상무이사 자리에 앉아 고액 연봉을 받으며 공금을 낭비하게 하고 당신 어머니가 내 집에서 살고 내 돈을 쓰고 내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밖에서는 나를 함부로 비방하고 푼돈 취급하게 하고 당신 동생은 계속 우리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 타 가면서 명품 가방 사면서도 나에게 비웃음을 날리게 하고 오강호 씨, 내가 당신에게 팔려가서 돈 세어주는 바보로 보이나요? 뺨 맞고 사탕 받아먹는 멍청이로 보여요? 아니야 은서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언어는 힘이 없었어요. 맞다. 저는 갑자기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난 것처럼 공적인 말투로 바뀌었어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네요. 저는 이미 저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당신에게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송 청구 내용은 혼인 관계 해소와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단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뱉어냈죠. 이 몇 년간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 오미림, 그리고 다른 오씨, 집안 친척들 당신 이모, 사촌 당숙 등이 가족 공동지출, 긴급 대출,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저의 개인 은행 계좌와 임시 기업의 회사 계좌에서 빼간 모든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예비 집계 결과 이 금액은 상당히 상당합니다. 당신 동생의 매년 외제차 구입 대금, 당신 이모네 아들 유학 비용,
당신 사촌의 식당 창업 자금, 당신 당숙의 집 마련, 임시 자금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은 명확하게 추적 가능하며 일부 금액은 당신들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도 남아있죠. 물론 대부분은 상환일이 적혀 있지 않지만요. 청구서와 증거는 곧 정리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법원의 소환장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친척들에게 함께 송달될 거예요. 오강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핏기 하나 없었죠. 그가 들고 있던 꽃다발이 털썩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꽃잎 몇 장이 흩어져 먼지에 묻었어요. 이혼, 회수, 이문서, 당신이 우리 온 가족을, 우리 집안의 모든 친척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를 모조리 죽여 없애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모조리 죽여 없앤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단지 본래 저의 것, 혹은 우리 회사 소유였던 것을 되찾는 것일 뿐이에요. 이 몇 년간 달라붙어 있어서는 안 될 부담과 종벌레들을 청소하는 것이죠. 부부 공동 재산은 법에 따라 당신에게 분할될 것입니다. 1원도 덜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결혼 전 재산, 우리 임시 기업의 자산, 그리고 당신네 집안이 이 몇 년간 온갖 명목으로 뜯어간 부당 이득금에 가까운 돈은 제가 한 푼 깨끗하게 계산할 겁니다. 명확하게 말이죠.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저는 그와 바닥에 떨어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더욱 처량해 보이는 저렴한 장미꽃을 지나쳐 화려하고 웅장한 아파트 로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내 직원이 이미 저를 위해 유리문을 공손하게 열어주었죠. 이문서, 그는 제 뒤에서 갇힌 짐승 같은 쉰 목소리로 절규했어요. 너, 나를 궁지로 몰지 마. 궁지에 몰린 개도 벽을 뛰어넘고 토끼도 물어뜯는다고 했어.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내몬다면 나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뒤돌아봤어요. 마치 낯설고 가련한 개미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오강호 씨, 벽을 뛰어넘고 물어뜯는다고요? 당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나요? 당신 손에 지금 칠카드가 뭐가 있죠? 나를 위협할 자본이 무엇인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네 가족이 지금 사는 곳은 바퀴벌레가 들끓는 5만 원짜리 여관이잖아요. 원작의 58년 한 칸, 밤을 고려하여 바퀴벌레가 들끓는 5만 원짜리 여관으로 번역. 당신네 가족은 다음 달 월세도 곧 못 낼 지경이고요. 당신 아버지는 약값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 어머니는 댄스팀에서도 쫓겨났죠. 당신 여동생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구하고요. 여기서 무능하게 화풀이하며 나를 위협할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앞으로 닥칠 법원의 소환장에 어떻게 대처할지, 당신과 당신 가족이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는 그 빚들을 어떻게 갚을지나 잘 생각해 보세요. 혹은 당신과 똑같이 소환장을 받게 될 친척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나 생각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 원한, 공포,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복잡한 표정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장 따뜻하고 밝으며 고급스러운 향이 가득한 로비로 들어갔죠. 보안 요원은 이미 지시를 받았고 재빨리 그를 문 밖으로 막아서서 다른 세상과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 저렴한 꽃다발은 곧 부지런한 청소부에게 아무 표정 없이 쓰레기통에 쓸려 들어갈 거예요. 마치 그들 가족이 제 삶에 남긴 모든 엉망진창인 흔적들처럼 말이죠.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서 냄새조차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이혼과 채무 회수 소식은 마지막 차가운 데스노트처럼 시댁 식구들에 남아있던 비현실적인 일말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드디어 냉정하고
고통스럽게 깨달았죠. 제가 화가 나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굴복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으며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이득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조리 회수하겠다는 것을요. 엄청난 공포와 생존 압박은 이미 위태로웠던 그들 내부의 모순을 완전히 폭발시켰고 극에 달하게 만들었어요. 저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그들의 동향을 보고받은 김 비서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낡은 여관방에서 지금껏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이제 그 가련한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를 향해 멍청이, 입 가벼운 여자, 패가망신시킨 주범이라며 좋은 금 수저를 날려버렸다고 손가락질하며 욕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치며 시아버지를 무능한 놈이라 욕했어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며느리 하나도 휘어잡지 못해서 온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서요. 두 사람의 싸움 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옆방 투숙객이 문을 두드리며 항의할 정도였죠. 시누이 오미림은 소리 지르며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혼자 나가 살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보낸 이력서는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업무 경험이 전무하고 고액 연봉을 요구하는 바람에 모조리 묵살되었죠. 가장 저렴한 단칸방의 보증금과 월세조차 낼 돈이 없어서 결국 여관에 계속 머물러야 했고 하루 종일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가장 듣기 싫은 배경 소음이 되었어요. 가장 흥미롭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오강호 쪽이었죠. 그에게서 이득을 보고 그를 통해 저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은 제가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모두 연락을 피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고 카카오톡은 차단하고 마치 나무가 쓰러지자 원숭이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이모는 전화해서 그 유학자금 지원은 증여였지 대출이 아니었고 차용증도 없으니 갚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의 사촌은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당시 흰 종이 위에 명확히 투자라고 썼으니 사업이 망했으면 투자 실패이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으려 하지 말라고 했죠. 그들이 오강호를 통해 저에게서 돈을 받아낼 때 얼마나 열성적이고 아첨을 했는지 지금은 얼마나 빨리 피하고 얼마나 매정하게 돌아섰는지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심지어 오강호에게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일 처리가 엉성하다고 비난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오강호는 완전히 집단 왕따가 무엇인지 인생의 쓴맛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밀려드는 소송에 대처해야 했고 친척들의 비난과 외면을 감수해야 했으며 집안의 아수라장까지 견뎌야 했죠. 결국 그는 마지막 체면까지 내려놓고 과거에 자신이 업신여겼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급전을 빌리거나 당장 먹고 살 일자리를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미미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정중하면서도 거리감을 두며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문서의 남편, 임씨 기업의 상무이사라는 두 개의 후광이 사라지니 남들 눈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반면 저의 쪽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불쾌한 기억이 가득한 빌라를 망설임 없이 팔아버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저는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돈과 일부 유동 자금으로 저는 시내 중심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새로 마련했어요. 전망이 탁 트이고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었으며 온전히 저의 취향대로 꾸며졌죠. 오씨 집안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오강호와 그의 연줄로 들어온 종벌레들을 정리하자
분위기가 일신되었고 효율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진정으로 유능했지만 억압당했던 직원들은 사기가 충천했죠. 저는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우수한 몇몇 인력을 주요 직책으로 과감하게 승진시키고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결과 다음 분기에 회사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뚜렷한 성장을 보였고 새로 확장한 몇몇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았죠. 저는 국내 유명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도 응했어요. 주제는 전통산업 분야에서 여성 기업인의 돌파와 리더십이었죠. 인터뷰 당일, 저는 맞춤 제작한 미색 정장 투피스를 입었고 단정하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했어요. 눈빛은 밝고 기운이 넘쳤죠.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조차 감탄했어요. 임 대표님, 전반적인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인터뷰와 사진은 곧 주요 특집 형태로 출간되었어요. 잡지사는 사진을 매우 잘 선택했어요. 표지와 내지에 저의 대형 사진 2장을 실었죠. 하나는 회사 통유리창 앞에서 도시의 번화한 풍경을 내려다보는 저의 옆모습이었고 눈빛은 단호하고 원대했어요. 다른 하나는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었는데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고 손짓은 힘찼죠. 제목도 힘이 넘쳤어요. 고치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이문서와 그녀의 비즈니스 왕국. 가족 후원에서 자기 주도로의 여정. 저는 비참하게 연명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저의 시댁 식구들이 이 정교하게 인쇄된 잡지를 볼 기회가 있을지, 볼 마음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김 비서가 나중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의 시어머니가 낡은 여관의 더러움과 침침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가련한 체면이라도 유지하고 싶었는지 몸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과거에 자주 가던 그 고급 피부관리실에 가서 가장 저렴한 기본 안면 관리를 받으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익숙한 관리사에게 하소연하며 동정심을 얻거나 저에 대한 소식이라도 좀 들으려고 했겠죠. 결과는 그녀가 피부관리실 VIP 휴게실에서 기다리던 중 잡지꽂이에서 가장 최신호의 이 경제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표지에 있는 생기 넘치고 자신감과 오만함이 넘치는 그 여성이 자신이 악독하고 불효하며 조만간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며느리 이문서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김 비서가 미리 손써둔 관리사의 사적인 묘사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그 순간 몸이 굳은 것처럼 표지를 1분 이상 쳐다봤다고 해요. 얼굴색은 처음에 놀라움에서 부정, 그리고 복잡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거쳐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죠. 허탈함과 절망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약했던 가장 저렴한 관리조차 받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피부 관리실을 떠났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의 낡은 핸드백까지 두고 갈 정도로 말이죠. 아마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인정머리 없고 돈 많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며느리라고 폄하했던 그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자신의 가족과는 이미 같은 세상에, 심지어 같은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가 후회했던 것은 아마 처음부터 아들이 저와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온 가족이 자신들을 풍족하게 해주었던 그 금광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팽개치고 철저히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금광은 이제 스스로 독립하여 빛을 발하며 그들을 영원히 그늘지고 낡은 진흙탕 속에 버려두고 갔죠. 시간은 바쁘고 충실하게 하루하루 흘러갔어요. 저의 삶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궤도에 올랐죠. 시댁 쪽은 처음 몇 달간의 격렬한 충격과 소란스러움이 지나간 후 잔혹한 현실에 의해 모서리가 달아버린 듯했어요. 그들은 간신히 극도로 힘들고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섰죠. 결국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오강호는 마침내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체면과 허영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과거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이 있었던,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는 부하 직원 중 한 명의 도움으로 규모가 아주 작은 건축 자재 회사에 가장 밑바닥의 영업직으로 들어갔죠. 기본급여는 형편없었고 오로지 인센티브에 의존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접대에 능했던, 혹은 공급 낭비 접대에 능했던 오상무이사가 아니었어요. 지위에는 익숙했지만 남에게 굽실거리며 아쉬운 소리하는 것에는 서툴렀고 업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죠. 실적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손에 쥔 돈은 가장 저렴한 사회보험료를 내고 나면 교회에서 방 하나를 합숙하며 간단한 식사로 연명하기에도 빠듯했죠. 나중에는 시내의 가장 낡은 단칸방 합숙 월세조차 장기간 지불할 수 없어서 더 멀리 도시 외곽의 쪽방촌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여관의 열악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체면 때문에 가장 저렴한 달동네 방을 새놓는 것을 빈민굴이라며 창피하다고 거부했죠. 결국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몰래 수년간 왕래가 없었고 형편도 그저 그런 먼 친척에게 체면을 내려놓고 사정사정했어요. 결국 그 친척이 쓰지 않던 낡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방 하나짜리 오래된 단칸방을 임시로 빌려 살게 되었죠. 환경은 여관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고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외풍이 심했지만 적어도 매일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거처였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먹을 수 있었죠. 이 일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또 한 번 크게 싸웠어요. 무능하다, 조상에게까지 망신시킨다고 욕했지만 결국 육체적인 피로와 안정된 거처의 필요성이 그녀의 가련한 자존심을 짓눌렀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갔어요. 신우이 오미림은 수많은 눈높이는 높고 능력은 없는 구직 실패를 겪은 후 마침내 대형 체인마트에서 야간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힘든 것은 둘째치고 까다로운 손님들과 엄격한 관리를 감수해야 했죠. 월급은 자기 혼자 쓰는 것으로도 빠듯했어요. 그녀가 산처럼 쌓아두었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쫓겨난 직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일부를 중고점에 팔아 돈으로 바꿔버렸죠. 지금은 완전히 궁핍했어요. 매일 마트에서 지급한 저렴한 작업복이나 싸구려 옷을 입었고 원망은 누구보다 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소리 지르지는 못했어요. 싸울 힘도 자본도 없어진 듯 했죠. 이혼 소송은 저의 변호사 팀의 추진력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효율성은 매우 높았어요. 저는 상세한 재산 증명,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부당이득 증거 체인을 제출했어요. 오강우 쪽은 결국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배정되었죠. 그 변호사는 그 돈들이 가족 공동지출이나 친정에 기반한 증여였다고 변호하려 했지만 저희 쪽의 명확한 은행 거래 내역, 상대방 일부가 손으로 쓴 모호한 차용증, 그리고 저의 변호사의 날카로운 증거 제시 앞에 그의 주장은 힘을 잃고 허점이 드러났어요. 법원의 첫 조정기일에는 제가 직접 참석했어요. 오강호는 저를 보더니 눈빛이 지극히 복잡해졌죠. 뼈에 사무친 원망, 떨쳐낼 수 없는 후회,
그리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다시 한번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저의 변호사가 곧바로 피고는 본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십시오라고 냉정하게 말을 잘랐어요. 조정은 예상대로 실패했어요. 판사는 양측의 현저한 분위기 차이와 준비 상태를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저는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이며 결과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성공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고 그들이 지난 몇 년간 탕진했던 증거가 뒷받침되는 상당량의 돈을 법원 판결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가 되면 그들의 경제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극빈 상태로 전락할 거예요. 제가 그들과의 관계가 차가운 법적 절차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새 회사 주소를 알아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어떤 경제 뉴스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문 옆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마치 늙고 혼란스러운 노숙자처럼 말이죠. 김 비서가 저를 데리러 내려왔을 때 나지막이 알려주었어요. 임 대표님, 오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후 내내 문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안팀에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어요. 회전문을 나서자 저는 그녀를 보았죠. 그녀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과거에 공들여 염색하고 펌했던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했고 대충 뒤로 묶어놓아 헝클어지고 푸석푸석했어요. 몸에는 색이 바랜 낡은 겉옷을 걸치고 저렴한 청가방을 메고 있었죠.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나 빈틈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거의 마비된 듯한 비굴함과 궁지에 몰린 절박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놀란 토끼처럼 움츠러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걸어왔어요. 은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잠시 멈칫하더니 호칭을 바꿨어요. 임 대표님. 이 호칭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더욱 어렵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임 대표님, 아주머니가 빌게요. 제발 좀 봐주세요. 강호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치 낯선, 상관없는 구원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저의 평온한 시선에 더욱 당황했고 말을 더듬으며 울먹였어요. 저희 이혼 동의해요. 감히 거부할 수 없죠. 그 돈들 저희 갚을게요. 갚겠어요. 하지만 시간을 좀 벌 수 없을까요? 저희가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강제 집행하면 강호는 끝이에요.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걔가 앞으로 어떻게 직장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저희 늙은 부부 몸도 안 좋고 살 곳도 없는 처지를 좀 봐주세요. 빌라는 감히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저희가 아주 작고 싼 집이라도 월세 낼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조금만이라도요. 저희가 다시는 대표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앞으로 대표님 보면 피해 다닐게요. 제가 대표님께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정말로 꿇으려는 신욕을 했어요. 경비원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주변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죠. 첫째, 이혼과 재산 채무 분쟁은 모든 것이
법원의 판결을 따릅니다. 저 개인이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저에게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는 더욱 절망적으로 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화제를 돌리며 여전히 담담한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네 가족이 현재 정말로 극심한 곤경에 처했고 저 역시 이미 끝난 이 일에 더 이상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당신네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갑자기 가빠졌어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저의 개인적인 명의로 시외곽, 공단과 가까운 위치에 작은 평수의 일반적인 투룸 아파트를 1년치 월세를 선납하고 임대해 줄 것입니다. 이 1년 동안 당신들은 스스로 자립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강우 씨와 당신은 건강을 회복하고 능력에 맞는 정규직을 구하고 당신 아내도 파트타임 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서 매달 수십만 원이라도 법원에 갚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1년 후 어떻게 될지,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는 당신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양보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인정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고 그녀가 이 엄청난 충격을 소화하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겠다면 당신들이 현재 머무는 정확한 주소를 저의 비서에게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임대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와 주소는 당신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받아들일게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격렬한 흐느낌과 안도감에 젖어 있었고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대답하며 맹세했어요. 저희가 꼭 잘 고치고 열심히 일해서 돈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의 길어질 수 있는 감사 인사를 담담하게 끊었어요. 저는 단지 당신들과 이 지저분한 채무 관계에 더 이상 불필요하게 얽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그 아파트에 이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 상환 관계 외에는 어떤 다른 연관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연락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 앞에 나타나거나 저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도움을 제공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어기신다면 저는 즉시 아파트를 회수하고 법원의 강제 집행을 끝까지 신청할 것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꼭 지키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대표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맹세합니다. 주소를 보내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옆에서 기다리던 김 비서에게 건네주며 지시했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처리하세요. 위치는 시외곽의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일반적인 인테리어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세요. 너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는 1년치를 선납하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을 오건국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조항대로 진행하세요. 마친 후에는 열쇠와 주소를 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잘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열쇠와 주소는 그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들이 열쇠를 받고 비록 소박하지만 적어도 깨끗하고 밝으며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 들어갔을 때 저의 전 시어머니는 또다시 울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운명에 대한 무력한 탄식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재무지출 기록에 이 특별 비용을 기록한 후 그들 가족의 모든 연락처, 관련 주소, 정보를 저의 연락처와 메모장에서 완전히 삭제했어요. 그 12억 원이 넘는 판결 채무는 전문자산 관리 회사에 일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만 보고하도록 했죠. 더 이상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밀려오던 해일은 마침내 완전히 물러갔고 깨끗한 해변을 남겼어요. 저와 오씨 집안, 그리고 그 계산과 이용, 모욕으로 가득했던 잘못된 결혼 생활은 마침내 명확하고 완벽하게 더 이상 얽힘없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저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오랜만의 가벼움과 자유를 느꼈어요. 시간은 최고의 약이며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가장 공정한 심판자예요. 결국 최종적인 답을 내놓죠. 눈 깜짝할 사이에 저의 삶을 거의 뒤엎을 뻔했던 그 풍파는 이미 1년 이상 지났어요. 삶은 이미 새로운 궤도에 올라 평온하고 충실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의 임시 기업은 저의 전념적인 노력과 새로운 경영진의 헌신으로 규모가 꾸준히 커졌고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으며 연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저는 이로 인해 몇몇 권위 있는 업계 선도 인물과 뛰어난 기업가 상을 수상했죠. 저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이사 나와 더욱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산 중턱에 정원과 개인 서재가 있는 빌라를 구입했어요. 완전히 저의 취향대로 디자인되어 예술적인 분위기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저의 삶의 지도에는 매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꾸준히 실천하는 공익, 자선 프로젝트, 그리고 오래전부터 키워온 취미생활에 현대 미술 컬렉션, 첼로 연주에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제 손으로 통제되는 이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평온함을 즐겼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구원자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 중에는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정신적인 교감과 상호 존중 및 지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에 섣불리 다른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죠. 가끔은 지극히 간접적인, 거의 소문에 가까운 경로를 통해 전 남편, 오강우 가족들의 단편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치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잔잔한 물결처럼 금세 다시 평온해졌죠. 그들은 정말로 제가 임대해 준 그 시외곽 아파트에 정착한 듯 보였어요. 많이 조용해졌죠. 혹은 삶에 의해 모든 모서리가 닳아 없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오강호는 허리 부상을 치료한 후 예전에 공사판에서 알게 된 몇몇 동료들과 함께 가정집 인테리어나 전기, 수도수리 같은 작은 일들을 맡아 했다고 해요. 수입은 불안정했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죠. 성격도 많이 유해졌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그가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전 시아버지는 한 창고에서 야간 경비원 일을 구했다고 해요. 일은 한가했지만 수입은 적었죠. 전 시어머니는 그 작은 식당 주방에서 거의 1년 동안 설거지를 해왔다고 해요.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사람은 말수가 적어졌으며 더 이상 큰 소리로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일은 없었죠. 오미림은 자신과 같은 노동계층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두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삶은 빠듯했지만 돈을 모아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예단이나 집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들 가족은 마치 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몇 방울의 탁한 물이 넓은 바다에 섞여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채무건은 자산관리 회사 말에 따르면 그들이 여전히 매달 수십만 원씩, 1,000원씩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고 해요. 태도는 협조적이었지만 모든 빚을 갚기까지는 요원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구체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를 괴롭히고 분노하게 하고 질식시켰던 사람들과 일들은 바쁘고 멋진 새로운 생활에 의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간에 의해 흐릿하게 색이 바래졌죠. 머나먼 기억의 구석에 있는 불쾌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각주가 되었어요. 저의 변태 과정을 상기시켜주는, 그리고 저의 성장과 강인함을 증명하는 각주 말이죠. 어느 날 저는 매우 격조 높은 자선 경매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주최는 저명한 국제자선재단이었죠. 이런 행사는 이제 저에게 일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진지하게 대했어요. 이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며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이기도 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한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고,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재단은 훌륭했어요. 튀지 않지만 품질이 뛰어난 진주 보석을 착용하고 몇몇 재계 선배, 자선가, 예술계 명사들과 여유롭게 대화했죠. 태도는 침착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경매 시간에 저는 잠재력이 뛰어난 젊은 예술가의 그림과 고대옥 소장품 하나에 응찰했어요. 자선 지원도 되고 저의 컬렉션 취향에도 맞았죠. 장내는 별이 빛나는 듯 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며 명사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저는 이미 이런 장소에 익숙해져서 카메라와 시선 앞에서 평정심과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만찬이 끝난 후 저는 뒤풀이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약간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휴대폰의 뉴스피드를 무심히 훑어봤어요. 지역 소셜미디어 섹션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자극적인 제목의 가십 뉴스가 갑자기 떴어요. 과거 재벌가의 며느리에서 여왕으로 거듭나다. 이문서 자선 파티에서 시선 집중. 전 남편 가족은 시외곽에 찌들어 생계 유지 중. 첨부된 사진은 매우 흐릿했지만 분명 먼 곳에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은 만찬장 밖에서 유럽에서 온 재단 관계자와 악수하며 차에 타려는 저의 옆모습이었죠. 조명 아래 저의 옆모습 선은 또렷했고 드레스는 빛을 발하며 기질은 탁월했어요. 기사 내용은 극도로 과장되어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피드를 넘겨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차단했어요. 이런 시선 끌기식의 영양가 없는 가십은 이미 저의 감정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루하다고 느껴졌죠. 저는 저와 그들이 이미 하늘과 땅 차이이며 완전히 다르고 영원히 교차하지 않을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공공함이나 평온함, 그들의 후회나 마비된 심정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마주해야 할 인생의 숙제였죠.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차는 찬란한 도시 야경 속을 평온하게 달렸어요. 마치 불빛이 모여 이루어진 은하수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저의 좌절, 분투, 방황을 목격했고 더 나아가 저의 각성, 싸움, 그리고 일어섬을 증명해 주었죠. 이 도시는 냉정하지만 공정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니까요. 미래에는 더 긴 길이, 더 높은 산봉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저는 계속 걸어갈 거예요. 발걸음은 여유롭고 시선은 단호하며 내면은 깨끗하고 평온하게 말이죠. 이문서의 시대는 이제 막 무르익고 있어요. 시간은 산속의 맑은 시냇물처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그 자선 만찬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오씨 집안과 관련된 어떤 소식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들 또한 제가 요구한 대로, 그리고 현실에 의해 강요된 대로 저의 삶의 레이더 바깥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의 명의로 임대해준 그 시외곽 아파트에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저의 비서 김민주는 저의 지시대로 임차인 오건국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향후 의사를 물었어요. 오건국은 전화해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간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과 아들이 비교적 고정적인 자빌 수입이 있어서 시장 임대료를 제때 지불할 수 있지만 월세를 조금만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김 비서의 요청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무한정 도움을 제공하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김 비서에게 재계약에 동의하지만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월세는 그 지역 시장 평균 가격으로 할인 없이 책정하며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진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만료 시 퇴거 조치하라고 했죠. 오건국은 거의 감지덕지하며 승낙했다고 해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생각인 듯 했죠. 비록 가난하지만 적어도 쫓겨나지 않는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한 셈이었어요. 잘된 일이었죠. 고정된 거처와 안정적인 비록 매우 미미할지라도 수입원이 있어야 그들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저 이문서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그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또한 마지막 형식적인 연관성까지 끊어버릴 수 있어서 만족했죠. 다시 반년이 더 지났고 저는 중요한 다국적 인수합병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 동안 유럽으로 건너가 심층적인 조사와 협상을 진행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 회사 국제화 전략의 핵심 단계였기에 제가 직접 참여해야 했죠. 출국 전 저는 회사 일상 업무를 핵심 임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 맡겼고 중대한 사항은 수시로 저에게 보고하도록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끔 고문 자격으로 회사에 들르시긴 했지만 이미 은퇴 생활을 완전히 즐기시며 손주들을 돌보시는 것에만 집중하셨기에 더 이상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죠. 출국 하루 전 날씨는 맑았고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홀로 운전하여 시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로 갔어요.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제가 겪은 사업의 부침이나 결혼 생활의 굴곡을 보지 못하셨어요. 또한 제가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도 보지 못하셨죠.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고 제가 겪은 불행한 일들에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해요. 저는 묘비 앞에 매끄러운 돌계단에 앉아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흰 백합 한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풀과 소나무 향기를 실어다 주었죠.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나지막이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회사의 새로운 발전, 제가 받은 상, 제가 가본 흥미로운 장소들, 저의 새 집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 골치 아픈 결혼 생활과 시댁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도요. 엄마, 저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요. 저는 차갑지만 깨끗한 묘비를 쓰다듬으며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음속은 비온 뒤 맑게 갠 것처럼 평온하고 후련했어요. 엄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계속 살 거예요. 멋지게 살고 즐겁게 살고 존엄성을 지키며 가치 있게 살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가르쳐 주신 선함과 강인함, 저 잊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함에도 날이 필요하고 강인함에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묘지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고 햇살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영원히 젊은 어머니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몸을 돌려 떠났어요. 운전기사가 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 시외곽을 지날 때가 마침 저녁 시간이었어요. 석양이 밀집된 연식이 꽤 된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따뜻하고 황금빛 광채를 덧입혔죠. 아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노점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났으며 하교하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생생하고 소란스러우며 평범한 서민의 삶의 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그 아파트들 중 한동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제가 임대해준 그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는 한때 저와 운명이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아마 오늘 저녁 반찬 값에 대해 흥정하고 있거나 내일의 자빌 기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혹은 지친 몸으로 하루의 노동 끝에 찾아온 짧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 냄새, 나는 풍경, 이 모든 분투와 평범함은 더 이상 저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세계는 좁고 구체적이며 저의 세계는 광활하고 도전으로 가득하죠. 그들의 이야기는 후회와 무력함으로 가득 찬 이미 정해진 결말일지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새롭고 더욱 웅장한 장을 펼치고 있어요. 미래는 무한하죠.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저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과 인심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그 힘들었던 싸움은 저의 의지를 단련하고 저에게 번개 같은 수단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한 그 일말의 인정렌정. 저에게 내면의 품격과 성숙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죠. 저는 고난에 감사하지 않지만 그 고난과 배신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 더욱 강해지고 더 지혜로우며 더 초연해진 제 자신에게는 감사해요. 차는 평온하게 시외곽을 벗어나 번화한 도심으로 향했고 도시 전체의 불빛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저의 산중턱 집으로 그리고 내일 이륙할 국제선 항공편을 향해 태평양 너머의 협상 테이블을 향해 미지의 세계 하지만 저에게는 투지와 기대로 가득 찬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차창밖 도시는 화려한 등불이 켜지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마치 지칠 줄 모르는 거인의 활기찬 맥박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문서의 시대, 파란만장한 서사시는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펜과 먹물을 준비했고 마음은 거울처럼 깨끗하며 뜻은 천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